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개인 맞춤 장기 재생 쪽의 트렌드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것이 이제 피부 재생이든 연골 재생이든 그 다음에 키드니 재생이든 쓰이는 바이오 프린터, AI, 그 다음에 거기에 쓰이는 키트, 이거는 같은 플랫폼이다. 아, 하나의 기술. 하나의 기술 거의 뭐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은 어플리케이션이 달라지는. 그거는 뭐 잉크가 다르다고 쉽게 네. 생각하면 되죠. 피부 쪽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복부지방. 복부 지방이라든지 연골 쪽에서는 뭐 본인의 여기 그 무릎 지방이라든지 지방. 내지는 여기 코스탈 카트리지. 네. 그다음에 이쪽 부분에서는 오멘텀. 네, 신장은. 네, 신장은 오멘텀. 그래서 잉크만 달라지는 거지. 플랫폼은 같아지니까 네. 저희 생각에는 결국은 수술방에 들어가는 시스템들은 다 똑같고 그다음에 수술하는 부위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이걸 쓰고 B, C를 쓰고 C를 쓰면 전체적으로 가고자 하는 그 장기 재생의 플랫폼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RNA 분석, 싱글셀 RNA 분석까지 하는 거는 지금의 어떠한 그 기술보다도 사람은 사실은 75억 명이 다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뭐 동양식으로 해서 되는 일은 아니고 분석을 사람 75억 명에 대해서 싱글셀 RNA를 분석을 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고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아니까 그러니까 프리시즌 메디슨을 가기 위해서 펀더멘탈한 기술 중에 하나가 RNA 기술이거든요. 반드시 이걸 해야 되는 거고 이거 없이 사람을 그 맞춤 치료를 한다는 거는 의학적으로는 사실은 되게 위험한 일입니다. 큰 맥락에서 보면 재생 의료라는 거는 환자 한 명 한 명의 맞춤형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요소 기술을 갖고 있어야 사실은 이 개인 맞춤 장기 재생이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의 포커스로 모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재생 의료라는 큰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그리고 기술은 지금 하드웨어는 이 바이오 프린터 하드웨어 기술 그리고 인공지능 그리고 데이터 분석 싱글셀 RNA 분석을 통해서 맞춤형이 환자를 이해해야 되니까 그게 하나의 세트가 되는 거네요. 하나의 세트입니다. 그럼 이런 RNA 분석 역량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또 우리가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또 기반이 되겠네요. 엄청나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RNA 하면서 이제 지금 작년에 저희가 뭐 한 30억 정도 그쪽에서 좀 했는데 지금 병원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옛날에 뭐 항암제를 하나만 썼는데 사람별로 다 달라지니까 다 그런 쪽에 연구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장애 요소가 되게 비쌌었는데 이제 점점 저희가 가격을 낮추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은 하나의 필수 분석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싱글셀 RNA 사업부가 자회사로 달려 있는데 매출이 꽤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열심히 잘해서 뭐 30억 정도 되고 작년에 30억 조금 안 됐죠. 좀 안 되게. 그다음에 올해는 뭐 더블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고. 그러면 사실 그 사업 부문만으로도 상장돼 있는 DNA 분석 회사나 이런 생체 데이터 분석하는 기업들 못지않은 매출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시작하신 지는 얼마 안 됐죠. 지금 한 3년 됐죠. 3년 정도. 그다음에 거기서 더 중요한 게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모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대량 뭐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유전자 분석 어플리케이션도 뭐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쯤 되면 새로운 영역으로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한번 설명 주셨는데 이제 로킷 헬스케어 기업 문화가 이렇게 비즈니스 유닛별로 이렇게 독립적인 어떤 하나의 스타트업처럼 로킷도 큰 스타트업이지만 이 스타트업 안에 또 작은 스타트업들이 싱글셀 RNA는 하나가 3년 전에 생겨서 지금은 또 서서히 자리 잡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도전을 하실 건가요? 아마 이제 유니트 측면에서는 지금 있는 포메이션으로 하기만 가지면 이 정밀 프리시즌 메디슨 측면에서 장기 재생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펀더멘탈들은 다 확보를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의 3, 4년의 과제는 이걸 전부 글로벌라이즈 하는 거. 그러면서 또
통합하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핵심적인 질문인데 네. 로킷 헬스케어를 제가 바로 보면 제일 신기한 거는 해외에 어떤 뚜렷한 이렇게 뭐죠? 지사나 자회사, 조인트 벤처가 막 이렇게 투자를 해서 거기다가 오피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뭐 영업 인력을 채용하고 이러지 않는데도 네. 해외 지금 수십 개국과 계약이 돼 있단 말이죠. 네. 비결이 뭘까요? 네. 저희는 기본적인 태생 자체가 글로벌라이제이션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옛날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 때도 네. 보면 한국에서 승인받고 하는 데는 한국이 열심히 잘해 주시지만 해외 쪽에서 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한국 승인을 받거나 한국 비즈니스를 하는 게 쉽지 한국에서 한 다음에 나가는 건 되게 어렵다고 저는 봤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러한 첨단 신기술에 대해서 한국은 거꾸로 그런 걸 받아들이는데 좀 이게 한국에서 나왔어 하면 뭐 이러는 게 있는데 해외 쪽에서는 그런 게 별로 없으니까 거꾸로 그런 면에서 해외 쪽에서 하기가 더 쉬웠고요. 그래서 지금 뭐 한 30개국 정도에 저희가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임상 뭐 한 거는 뭐 지금 뭐 몇백 명이 넘고 실제적인 이제 치료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계약고도 꽤 좀 돼 있습니다. 10년 기준으로 하면 1조 원이 좀 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면서 거기에 이제 나라별로 사실은 뭐 한 나라에 들어갔다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하면 승인은 받았다 하더라도 그게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서울대도 있고 연대도 있고 뭐 각 병원에 가서 또 데모 임상을 하다 보면 또 브라질 같은 데 갔다 하면 한 번 승인 받았다고 되는 건 아니고 거기에 가서 또 뭐 10개 병원에 뭐 예를 들면 뭐 상파울의 큰 병원 아니면 리오데자네이루의 큰 병원 뭐 이런 데들을 다 또 임상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데모 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해외 쪽에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우리 로킷 헬스케어 해외 영업하시는 분들 보면은 마치 이제 80년대 대우 인터내셔널 직원분들 같은 그냥 들고 뛰고 편도 끊어서 될 때까지 세계를 돌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좀 어떤 그 기업 문화가 대우의 그런 게 좀 비슷합니까? 뭐 대우라기뿐만 어디더나 네. 새로운 도전을 하는 네. 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게 뭐 월급 많이 준다고 되는 것 같지는 않고 그 다음에 푸시한다고 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렇죠. 네. 사실은 나가서 이러한 첨단 한국에서 개발된 첨단 기술을 가지고 본인들이 환자 그동안 못 고쳤던 네. 당뇨발은 거의 못 고쳤거든요. 치료율이 30%밖에 안 났는데 다리 거의, 잘라야 되고. 예. 네. 근데 그걸 해보고 나면 나중에 보면 거의 90% 100% 재생이 완치가 되고 예. 막 가족들이 와서 눈물 흘리고.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감동이죠. 감동이 되니까 그 에너지로 인해서 예, 본인들이 힘들지만은 또 나가게 되고 또 그러면서 또 그런 이 하면서 모멘텀을 좀 얻고 있는 그런 어떤 포지티브한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은 사명감 그리고 회사가 지금 하는 사업 자체가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니까 네. 이게 다들 그리고 우리는 뭐 임상 3상 막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고칠 수 있으니까 네. 거기서 더 이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나는 세일즈 돈 벌고 이게 아니라 살리는 일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예. 그 처음에 나갔던 친구들은 얼떨결에 나갔다가 네. 자기가 그 임상을 주도하고 나서 한번 그 한 병원에서 이렇게 환자들이 재생되는 걸 보면 네. 본인들도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네, 그러겠죠. 이게 네. 단순히 일이 아니라 네. 내가 저쪽 가서 빨리 저 가족들 살려줘야 되는데 네. 생각하면은 그런 게 잠이 안 올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제 마지막 주제인데 네. 이제 오해와 진실입니다. 네. 그래서 워낙 또 이제 비상장에서 거의 지금 유니콘급으로 핫한 기업이다 보니까 관심도 많으신데 또 뭐 여러 가지 기사들도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뭐 계약한 건은 되게 큰데 뭐 조 단위로 큰데 이루어지는 회계적 매출은 그거 많이 못 미친다. 네. 그럼 이게 어떤 게 맞는 거냐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네.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거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도 옛날에 그런 과거에 일이 그쵸. 있었죠. 예. 계약고하고 그래서 뭐 그런 게 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저희가 가진 게 한 1조 원 되는데 이게 10년 치다 보니까 나름 한 1,000억 정도 되고요. 네. 요 평균적으로. 네. 그 중에서 한 80% 정도는 그게 미니멈 오더 개런티로 돼가지고 네. 그 사람들이 안 하면 이제 계약이 이제 캔슬되는 정도. 좀 이제 계약을 유지하려면 최소 구매 네, 그 의무가 있는 거죠. 평균적으로 보면 한 800억 정도 되는 네. 거고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나라에 계약을 했지만 승인도 받고 계약도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브라질이다. 네. 그러면 거기에 퍼져나가는데 1년 걸립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 확산되고. 네. 병원 10개 브라질이 40개 주니까 10개 병원 정도에 가서 임상을 해야 되거든요. 네. 데모 임상이죠. 허가 임상이 아니라. 인도는 좀 큽니까? 네. 그러면 거기 가서 10개 정도 해서는 또 안 되고 처음엔 저희가 가가지고 한 4-5개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파트너들이 또 뭐 몇 개 하고 그러다 보면 뭐 임상 계획 잡는데 한 3개월 가고 그 다음에 그거 가서 해서 시작하는데 결과 나오는데 뭐 한 3-4개월 가고 그럼 또 그 결과 레포트 쓰는데 뭐 이렇게 이래저래 하면 네. 9개월에서 1년은 또 후딱 가요. 네. 거기다 그 사이에 또 코로나 있었으니까 거기 나가면 뭐 병원이 폐쇄돼서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그러다 보면 그 허가받고 런칭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키트 저희가 이제 가장 매출의 키포인트는 이제 네. 인당 키트인데 네. 이 키트들이 이제 나가는 데는 거의 대량으로 나가는데 한 1년 걸리더라. 네. 그리고 그게 또 반복 소비되려면 또 이제 그 여러 병원들로 확산이 돼야 되니까 네. 그 또 시간이 걸리는 거고. 걸리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약도 사실 그렇거든요. 네. 신약도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고 자체가 그냥 뭐 금방 매출로 이뤄낸다는 건 사실은 뭐 신약이 됐든 이런 치료법에 대해서는 그건 좀 이해가 조금 네. 더 필요한 영역이 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계약이라는 거는 구매 계약이고 네. 구매에 대한 한 5년, 7년에 걸친 장기적인 어떤 그 서로 간에 상호 합의된 목표치 그리고 네. 그것이 이제 달성되기 위해서는 이제 뭐 다양한 임상과 또 마케팅과 교육과 이런 것들이 인프라가 갖춰지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상당한 수준의 당뇨발 키트의 매출이 올라왔죠. 네, 올라왔고 저희가 뭐 크게 보면 이래저래 합쳐서 공식적으로는 90억 조금 넘는 매출인데 네. 선수금 받은 것까지 하면 한 120억 정도 되고요. 네. 아마 올해는 뭐 하도 변수들이 많지만은 보수적으로 뭐 한 2배 이상은 네. 성장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200억 이상은 베이스 200, 네, 케이스가 될 수 있는 재수 거죠. 좋으면 뭐 400억, 뭐 네. 썸이요. 네. 새로운 일이다 보니까 예.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21년 대비 작년 22년 거의 2배 성장했잖아요. 2배 성장했고요. 그래서 올해 2배 성장하는 것도 이제 인도나 중동은 반복 구매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또 남미도 인도, 중국, 뭐 남미 등등 있고 뭐 프로바블 아마도 4월 정도 되면 미국 승인도 거의 받았기 때문에 미국도 크니까 아마 파트너도 4월 정도에 미국 쪽은 좀 마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민감한 질문인데 이제 IPO 준비하다가 기술 평가에서 한번 미끄러졌단 말이죠. 네. 그런데 지금은 그러면 가능할 것이냐 그리고 이게 언제 가능할 것이냐 이런 의문들이 많아요. 지금 그 38.com 이런데 비상장 그런 들어가 보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요? 네. 안 들어갑니다. 관심 많아요. 주주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2년 전과 지금과 무엇이 달라졌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요. 그때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이 재생의학에 대한 이해도가 우선 좀 많이 넓어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때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임상 레포트나 이런 것들이 좀 적었고요. 지금은 뭐 한 7, 8건 되고 그다음에 레퍼런스도 되게 많고 그래서 사이언스 측면에서는 뭐 굉장히 그 이제 탄탄하다. 데이터가 훨씬 많아진 훨씬 거죠. 많고 그다음에 그것도 뭐 후진 나라도 아니고 미국 뭐 굉장히 선진국에서 돼 있기 때문에 사이언스 기술 상장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뭐 충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중에는 이제 상반기 중으로 어떤 트랙으로 갈 것이냐. 그래서 뭐 테슬라 트랙도 있고 기술 상장 트랙도 있고 뭐 스펙 트랙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작년도 영업에
이익은 마이너스지만 네. 이런 평가 등등 해서 어쨌든 조금이라도 네. 영업의 이익은 조금 나은 형태니까 네. 기술적인 측면과 그런 파운데이션과 그다음에 계약고 이런 거로 보면 어떤 트랙을 가든지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그 방향을 뭐 한 4, 5월 중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하여간 상반기 중엔 신청을 해서 하여간 쭉 가다 보면 계획대로 가다 보면 아마 내년 초중에는 뭐 IPO는 돼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표를 갖고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거고 지금 많은 이제 우려들이 그냥 그 바이오 산업 자체에 대한 우려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꿈을 먹고 산다, 실체도 없다, 뭐 그냥 계획만 가지고 후속 펀딩 안 되면 뭐 당장이라도 망할 것 같은 그런 바이오 기업들을 우려를 하시는데, 근데 우리 로킷 헬스케어가 추구하는 전략은 좀 더 이렇게 손에 잡히는 걸 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거 아닌가요? 저희는 그런 면에서 아마 다른 회사보다는 3, 4년의 리스크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작지만 어쨌든 100억 가까운 매출이 나왔고, 그다음에 요새도 이제 저희가 캐시 인아웃이 그래도 굉장히 타이트하지만 들어오는 캐시와 쓰는 캐시의 밸런스를 맞춰서 자생력을 상반기에 충분히 갖추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어느 어떤 바이오 회사들이 갖는 데스밸리나 터널은 좀 빠져나와서 지금 막 가고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내년 정도 되면은 이제 뭐 월별 현금으로 치면은 BEP라고 그러죠. 손익분기점이 좀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지역별로 반복 구매가 꾸준히 키트 구매가 들어오고 하면. 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여튼 뭐 장시간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셨는데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바이오 산업에 어떻게 보면 되게 혹한기잖아요. 이 혹한기를 이제 바이오 프린터 회사 그리고 재생의료 이제 기업을 이끌어 가시는 수장으로서 어떻게 좀 이겨 나갈 것인지 좀 그런 방향성.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바이오 쪽에 대한 혹한기의 원인 중에는 뭐 본인들의 개발 기간이 좀 길다는 거, 그 어떤 사이언스 리스크 부분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요번에 특히 이런 바이오 쪽에서 한 부분 중에서 이제 옥석이 좀 가려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요인 중에서 이제 이 이자율이나 이런 게 많이 올라가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나 이런 부분에서 좀 꺼리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우선 세 번째부터 보면은 제가 뭐 예측할 건 아니지만 요번에 뭐 뱅크 사채도 나고 해서 미국에서 이제 더 이상 이자를 올리고 뭐 하는 것들은 이제 잘 정치적으로도 잘 못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올해 하반기 정도 되면 그런 이자율 문제나 이런 것들은 좀 가라앉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는 뭐 남들이 바이오 회사가 갖는 4, 5년의 그런 개발 기간 이런 부분에서 이미 벗어나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 매출로서 또 더 입증이 좀 돼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런 거 저런 거로 보면은 뭐 하반기 4, 4분기나 뭐 내년 초쯤이면 저희 모습은 굉장히 좀 달라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리스크 측면에서 파이낸셜 리스크나 어떤 클리니컬 트라이얼 리스크나 그다음에 레비뉴 리스크나 이런 것들을 아마 올해 하반기 정도면 충분하게, 그러니까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그 에비던스 측면에서 뭐 확실하게 차별화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셀트리온의 매출도 한번 뭐 옛날 얘기지만 쭉 보시면 처음엔 그랬다가 어느 시점에서 확 쪼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마 내년쯤 되면은 아마 더 탄탄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격 성장의 모멘텀이 왜냐하면 그때는 미래는 모르겠지만 자릿수가 뭐 몇백억 뭐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천억대 레벨로 갈 수 있는 모멘텀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희망을 믿고 현재 어렵지만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드리고 응원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